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듣고 하는데, 신화의 힘에서 조세 캠벨이 사랑을 이렇게 다시 또 나누어서 설명하면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무로적인 사랑, 그러니까 12세기 의미시인들이 읊었던 그 사랑을 이렇게 신화와 연결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서 그게 재밌어 갖고 일단 갖고 왔어. 그 다음에 사랑 애자는 강신주 씨가 요즘 사랑에 꽂혔는지,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내가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랑은 서양식 의미의 러브가 아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애다, 애. 아껴주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두 측면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전에 왜 플라토닉 러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젊은 시절에 우리 세대는 그래 다 같은 세대니까 뭐 그 20대 때 대학생 때 이럴 때쯤에서는 플라토닉 러브는 굉장히 고귀하고 성스럽고 좋은 사랑이고, 플라토닉 러브의 반대 개념으로 에로스적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는 약간 부끄럽고 약간 이렇게 우리가 차원이 낮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를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그랬던 거죠. 다시 한번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플라토닉 러브는 고귀한 사랑이고 뭐 이런 느낌. 나머지는 뭐 약간 그 저열한 어떤 느낌으로 해석했던 이 편협한 사고로 이렇게 굳어져 있었던, 생각을 한 것이 아니잖아 우리가. 그건 그냥 그렇게 흐르는 걸 그냥 주워 들은 거잖아. 가서 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질문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질문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플라토닉 러브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렇게 안 들어. 에로스적 사랑만 했지. 여기서 빵 터지시네. 플라토닉 러브가 뭐요? 사랑이 플라토닉 러브에 해당하지 않나? 어떤 사람? 짝사랑. 일반적으로 짝사랑한테 꼭 플라토닉 러브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 때죠. 그건데 진짜 플라토닉 러브에 대한 개념은 그게 아니잖아. 그게 이제 아가페 짝사랑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설명을 하지. 플라토닉 러브라는 게 플라톤적인 사랑. 그래, 플라토닉. 그러니까 플라톤이 사랑하는 게 뭐야? 이데아. 지금 우리 언니가 이승윤이라는 이제 가수한테 빠져갖고 완전히 언니가 그런 팬심도 그런 팬심이 없어요. 뭐. 이승윤이한테 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인스타그램도 가입을 하고 댓글 달아주느라고 막 언니 난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야. 경제력 있는 진짜 팬. 경제력 있는 진짜 팬이야. 가수들에게 그러니까 뭐 사고 뭐 그러니까 그게 플라토닉 러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언니 생각이 확 나서. 약간 유사연애 아니에요? 유사연애? 유사연애? 유사연애라고 완전히 그 가사를 들어봐. 이거는 일반 가사가 아니야. 완전히 시야, 음악, 이게 완전히 문학이야. 뭐 완전히 이 찬양이 끊이질 않아. 이거 난리가 났어. 그게 플라토닉 러브에 가깝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큰올케도 또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예매해서 공연 보러 다니고, 자기 그 너무 옛날에 일본 여자들이 한국 누구 요사가 따라오고 이해 간다고 자기는 다 쫓아다닌다니까 그거를. 그래서 언니도 뭐 공연 가야 된다 그러고 난리야. 그럼 우리 엄마가 정동원이 좋아하면서 그런 거야. 저 하동까지 쫓아가면서 늙은이가 주책이요 이러면서도 부끄러워하면서도 갔어? 걔가 어리니까 다행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걔에 대해서 다 깨고 있는데 이제 어리지도 않아. 중2야. 중2야? 이 펜션 있잖아. 5학년이었단 말이야. 걔가 5학년인데 걔 마약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냐면서 우리 손주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을 해.
야, 이게 아니, 이거 아무리 그- 보자 우리가. 응. 아니 그래, 나는 그 너무 그 멀리 갈 게 아니고 응. 제가 얼마 전에 터키 응. 영화 뭐? 터키 영화 응. 터키 영화 터키 영화. 응. 네 터키 영화 그 시리즈를 봤어요. 그 제목이 그러다- 뭐야 혹시? 네? 아니 내가 어? 그걸 지금 찾고 있는데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시리즈를 내가 터키 영화 무슨 시리즈 중에서 하나를 교수님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권했거든.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요즘에 이게 빠져갖고 막 이런 어쨌든 나중 문제고 나중에 다시 물어볼게.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응. 한국 제목으로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리즈가 굉장히 길어요. 응. 네. 근데 그걸 이렇게 쭉 보다가 응. 그 주인공 남자한테 빠진 거예요, 제가. 응.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 그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에로스적인 이런 뭐 이런 물이라든 드라마물 이런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응. 근데 어떻게 찾아보다 그걸 보게 됐는데 응. 진짜 빠진 거야. 주인공한테. 그래서 내가 응.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일본 아줌마들 요ን사마 이러면서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 야, 정말 5년 경멸했는데 전이네. 응. 너무너무 경멸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나이 때 이럴 수가 있나? 난 나한테 그런 감정이 생기리라고 상상을 못했어. 은총이요. 아, 그래요? 응. 아, 이게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 농담이 아니야. 은총이야, 그거. 좋은 거야. 근데 그게 그 뭐 일반 그 왜 대상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이런 감정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요ን사마 이러면서 막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이성적인 어떤 사랑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걸 뭐라고 나 설명을 해야 될지 나 참 모르겠거든. 근데 그게 인품의 감명 받고 좋아하는 거지. 걔 때문에 아니야, 그게 걔에 있잖아. 대한 어떤 인품, 뭐, 응. 이런 이성적인 어떤 그게 사고의 아니라? 내담을 거쳐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팬심으로 올라온 이 모든 것들은 일단 이 안에 억눌려져 있었던 어떤 에너지가 그걸 통해서 촉발이 돼서 확 일어났는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 결과론적으로 혹시 이런 인품 때문이 아니야? 이런 가사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이런 것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어떤 그 후에 그 답을 찾아내는 거지. 처음에 이렇게 혹 빠질 때는 무엇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대. 근데 전혀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도- 그걸 만들어 놓는 거지. 자기의 어떤 그 스스로를 용납할 수 있는 쟤는 이래서 난 이렇게 좋고 쟤는 이래서 이게 좋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납할 수 있는 방어 기제를 마련을 하는 거가 이제 지금 말한 인품이라든지 뭐 가사라든지 이런 거고 노래를 타고 났다든지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 근데 처음에 끌리는 그 이유는 처음에 끌리는 거는 무의식에 뭐 없이 내 안에 이 검열 이게 없이 우리가 그 접하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지지난해 했었잖아요. 최광진 씨의 그 접하라는 것처럼 느닷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탁 꽂히는 거지. 서서히 가다가 탁 꽂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와서 탁 꽂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의 그 약간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막 이러는 감정을 이제 막 수습을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수습을 해야지. 나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나를 이해를 해야지 이 현실 땅에서 발을 안 떼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러저런 이유들이 생각나는 건데 나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에너지가 이렇게 샘솟잖아. 지은 쌤은 어때요?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나한테 내가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이고 그 나는 터키 영화란 영화를 다 찾아보고 그렇게 되지. 유튜브에서 그 걔 이름이 이브라임 첼리콜이라는 애인데 걔 나오는 유튜브는 전부 다 뒤져보고 네, 그러니까 걔가 터키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더라고.
그러니까 걔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 그 개인사에 대한 거를 개인사 사진 뭐 개인적인 어떤 일상생활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저기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더라고. 그게 그래서 누구야? 우리 그 지연이가 장국영이 죽었을 때 그렇게 서러웠었대잖아. 나의 저기가 응. 맞다. 그래서 맞아. 근데 이게 그게 이게 안 다스려져서 나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좀 많이 쓰러졌다 그래야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네. 우리가 그런 걸 달뜬다고 말하잖아. 음. 에너지가 이렇게 막 떠올라갖고 막 이러는 거. 나는 그게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은 우리 에너지를 이렇게 돌릴 때 이렇게 태풍 한번 불어오면은 하늘이 맑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잘만 그 넘기면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해. 그게 이제 잘 넘긴다라는 게 현실에서 이렇게 괴뢰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 자기 그 말했던 것 중에서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누구지? 내가 2008년도에 처음 네팔을 갔었는데 그때 원불교 교무님하고 둘이서 갔어. 그러니까 원불교 저 네팔의 원불교 교당을 내가 간 거였거든. 그 교무님 쫓아서. 근데 그때 그 원불교 교무님 나이가 70이 넘은 때였어 이미. 그랬는데 그분하고 한 2주를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그때 이분이 나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인으로서 만나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한 방을 2주를 쓰니까 이제 하게 되잖아. 현빈한테 빠져갖고 지금 지은쌤이 말하는 그거야. 어떻게를 못하겠는 거야. 너무 좋아서. 교무님이 교무님이 현빈한테 난 그때 현빈이 누군지도 모를 때였거든. 진짜 너무해. 그래서 현빈한테 빠져갖고 완전히 그 얘기를 할 때 되면 표정이 달라져. 근데 야. 옆에서 현빈이 누구예요? 그렇게는 안 했지. 내가 눈치가 있지. 그러냐. 아는 척을 하면서 얘기를 했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찾아봤지. 4번. 야. 스타일이야? 아니 내 스타일가 아니고를 떠나서 교무님 이런 사람한테 빠졌구나.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있잖아. 연예인한테 빠지는 게 훨씬 나아. 느닷없이 현실에서 어떤 실제 인물한테 그렇게 갈 수는 있단 말이지. 맞아. 그건 이제 그게 신화에서 다루는 것들이라고. 일반적으로 그 신화에서 그렇게 다루면서 그것을 이렇게 가스빼듯이 빼는 거야.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은. 그것에서 이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에로스적 사랑인 거야.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에로스적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에로스적인 사랑과 아무르적인 사랑, 여러분들 영화 아무르라는 영화 봤어요? 네. 기억나지? 그 동반자살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 동반자살이 아니지. 남편이 아내를 죽이지. 아버지 남편이 여자를 먼저 죽였죠. 그러고 자기도 죽잖아. 프랑스 영화. 프랑스 영화. 봤어요. 그게 아무로야.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하고 했을 때는 아무르적인 사랑과 에로스적인 사랑이 뒤섞여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우리가 러브라고 했을 때 소통되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감정인데 그거를 캠벨은 분류를 했어. 어떻게 분류를 했느냐면 사랑에는 개인과 개인의 개인적인 사랑이 있고 비개인적인 사랑이 있다. 라는 표현을 해. 비개인적인. 비개인적인 사랑으로 에로스와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를 해. 에로스적 사랑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우리가 눈빛을 통해서 여기서는 눈빛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아무르적 사랑을. 그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끌리는 거.
이때는 그야말로 케미가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녀의 생물학적 그 에너지에 의해서 그 본능의 종족 본능에 의한 걸로 에너지에서 이렇게 확 끌리는 거. 그것이 우선되는 거. 영어에서 사랑이라고 했을 때 일단 그것 먼저 시작이거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에로스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과 개인이라기보다는 생물학적으로 서로 끌리는 거다. 두 번째는 그것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그것의 반대 개념으로 나오는 게 플라토닉 러브 같은 아가페적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서 이렇게 그 저기를 감정, 격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 이게 아가페적 사랑인 거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사랑은 그쪽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것도 저것도 실질적으로는 반쪽밖에 안 된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이전에 더 뿌리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끌렸다 할지라도 둘이 눈빛만 봐도 서로 좋아져 갖고 그 이렇게 에너지가 확 바뀌는 거. 이것이 나는 어떤 측면에서 그 팬심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이거는 그 상대적으로 둘이 돼야지 되는 거지만 둘이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 둘이 되면은 그게 아무로적인 사랑이 되지만 팬심은 에로스적인 사랑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두 가지가 일단 확 끌려서 뭔지 모르게 확 끌렸는데 확 끌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막 몸이 달뜨고 막 쟤랑 정말 자고 싶고 이게 아니잖아. 그냥 좋은 거잖아.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막 그렇게 에너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잖아. 그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사랑이라는 거지. 그 둘이 서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사랑이 그 감정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아모르적 사랑이라는 거야. 이거를 12세기의 의미 시인들이 많이 노래했던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아모르적 사랑이 굉장히 인간이 취해야지 될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 이 캠벨은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으면서 그 속에서 지향하는 거든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같이. 그러니까 일단 눈으로 서로 이게 교감을 하고 이게 통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확장시켜서 관계를 넓히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너무 나누어 버린다. 에로스나 플라토닉이나 이런 식으로 나누어 버린다. 그런데 서양에서 말할 때 이제 그게 이제 캠벨이 말하는 사랑의 큰 틀이야. 서양에서 말할 때 아예 그 사랑은 실제로 이건 이제 강신주 해석이지. 그 에로스적인 사랑에 아모르적인 사랑을 이렇게 합친 거. 서양에서는 러브 그러는데 그 러브는 실질적으로 너무 이렇게 I love you 하는 때 그 러브는 너무 이렇게 물질적,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지 돼.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애자를 이렇게 뭐 풀어 얘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아껴주는 거라는 거야. 아껴주는 거. 그래서 정말 사랑을 한다면 저절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움직여져야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내 사랑을 주다 쏟아낼 때 상대를 안 보는 거지. 나르시스. 그게 이제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의 한 형태인데 강신주 씨가 그걸로써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닭 한 그릇의 사랑이더라고. 너랑 나랑 한번 나눴던 한 공기의 사랑. 두 공기 주면 두 공기 주면 그때부터 폭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이게 필요해. 그럴 때 너무 배가 고파. 그 배를 채울 만큼 한 공기만 주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속 주려고 그러고 계속 어머, 받으려고 배고플 때. 한 공기만 주는 걸 못해. 그러니까 반만 그런가? 무엇이든지. 내가 이렇다고 생각해서 내가 계속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해야지 되는 거야. 응? 그러고서 아이들은 특히 부모가 자식한테. 그게 많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결국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사랑이라는 거지. 자기 사랑도 그 사랑은 뭐냐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결핍과 자기 두려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들인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습이 돼서 그런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습관이 된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하게 돼. 이게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2번이다. 그치? 막 쏟아주는 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는 하지만 2번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현상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거잖아. 상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상대가 필요하니? 그럼 나는 밥 한 공기면 필요해. 그러면 그만큼만 딱 주면은 서로 고마운 건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아, 얘는 어제 밥을 안 먹었으니까 지금 배가 고플 거야. 나는 지금 속이 안 좋아서 밥을 먹고 싶지 않은데 굳이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야. 그런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야. 얘 어제 저녁 안 먹었지. 그러니까 배고플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를 얘한테 줘. 아니 나 안 먹을래. 괜찮아. 그러면 너 배고픈데 왜 안 먹어? 먹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아니 나 배 안 고프다고 그러면 아니 너 지금 고픈 거라니까? 이러면서 먹게끔 하잖아. 그건 너무 알잖아. 고파야 돼. 고파야지 되는 거야.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거절했을 때 상처를 받지. 내 사랑 안 받아들인다고. 나는 자식한테만 2번의 사랑을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지 돼. 이게 꼭 먹는 걸로만 얘기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공부하는 것에 갖고 내가 그거를 많이 한다고. 그런 행태를 많이 부린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러면 정말 저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건가? 라고 쭉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야. 어떤 게 부작용이 일어날 때 내 안에서. 그러면 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더라. 라는 것을 내가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게 사랑은 비정한겨. 비정한겨 이 소리를 왜 하느냐면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는 어떤 그 키워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병치게. 내가 스스로 그걸로 자꾸 이렇게 더 넘어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습관에 의해서 마음을 막 상대한테 쏟아지려고 할 때 그 부분에 과연 지금 저 사람이 이게 주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에 나한테 굉장히 이렇게 꽂혀 있는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 이후로 내가 사랑은 비정한 교수를 참 자주 하지. 뭐 하다 갑자기 사랑은 비정하게 그때부터 비정하게 느껴져. 끼어내는 거야. 달라지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거 느끼세요? 그러니까 미순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나는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하고 있구나를 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라고. 나의 사랑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나? 사랑마다 이게 전부 다른데 그러니까 어제 IM팀 수업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이제 뭐 한 친구가 남아가고 얘기하고 하는데 세윤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얘가 할 얘기가 얘가 지금 백신 맞아서 아픈데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아갖고 끝나고 나서 갔다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세연이가 뭐냐면 어머 내가 너무 이렇게 조금 불편해. 무엇이 불편하냐면은 이렇게 이게 뭐야 되면. 저기 줌으로 하니까 음. 사실은 줌으로 할 때 사람들은 나를 안 보는 게 아닌데 얘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못 해준 게 내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엄마 안 본다고? 애들이 나하고 눈을 맞추지 않는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눈 안 마주친 것 같잖아. 지금 아무도 이렇게 이걸 제대로 듣는 것 같은 이게 눈이 딱 만나기가 힘들어. 그럼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고 이렇게 이걸 보다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면 얘가 딴짓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자기 화면을 보니까 그 음. 카메라를 안 보고 응. 그렇게 다 눈 못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화면을 보니까 애들이 전부 딴짓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에너지로 이렇게 서로 말을 시키고 이러면서 느끼기 때문에 아니야 그랬는데 애들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내가 오바인 줄 아는데 엄마 나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더라고. 너무 쉽지 불편하다고. 않은 일이지. 그래서 아니 네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나 굉장히 놀랍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근데 저는 나는 옆에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으로는 응, 나로서는 응, 이 개개인의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 안 한다는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저한테는. 응, 나는 선생님 말씀에 내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말씀에 내가 집중을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중을 할까 안 할까 이거는 왜 그 전체를 그렇지. 엄마잖아, 엄마. 나는 세윤이 세윤은 내 심정이 이해 가는데. 세윤이가 내 딸이잖아. 아, 애들이 엄마를 어떻게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촉수가 꽂혀 있는 거야. 그럼. 아, 그리고 또 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친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정말 너무 좋아하는 거 지가 알고 엄마를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100% 알아 자기도. 애들한테도 그걸 느끼고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애들 태도가 엄마 수업하는데 딴짓하는 걸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요 심정이 도대체 왜 생겼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한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 그랬을 때 정혜는 왜 그런 거 같아? 저는 그냥 상상만 해도 내가 우리 엄마를 만약에 내가 어쨌든 경교쌤이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같이 앉아서 수업한다는 거를 나는 상상을 일단 못하겠어. 내게 되게 복잡하고 힘들 것 같아 마음이. 응, 세윤이가 처음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엄마를 거야. 공유한다는 거는 나는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같은 1대1로 구본이라서 공부하는 너무 것도 서운해. 괜찮은데 친구들하고 또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기는 힘들 것 같아 진짜. 응, 아니 너무 힘들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무대 이게 공연이나 뭐 이게 대회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무대에 올라서서 이제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는 거는 괜찮은데 내 가족이 올라가서 할 때는 굉장히 가슴이 졸이잖아. 그런 부분하고 그런 비슷한 부분인가? 색깔도 있어. 지금 아까 그 응. 누구야 그런데 경숙 쌤이 얘기하는 게 그 말이 아닌가? 맞아. 그런 그럴 느낌 때는, 때문에 아니 지금 정혜가 그랬으리라는- 엄마를 공유한대잖아. 어? 그런데 그거는 내 식구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했을 때는 제가 정말 잘해야지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그거는 없어 얘한테는. 오랜 세월. 아니,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 여러분들과 잘 유치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 있을 거 있으니까 엄마와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형성이 돼 있는 걸 그냥 다들 느끼니까. 그랬을 때 처음 일어난 것은 왜 우리 엄마가 너희들의 멘토가 돼야지 돼? 라는 게 첫 번째 일어났고, 오케이, 그건 인정한 거야. 그게 더군다나 엄마가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해 하니까 일단 그 심리적인 것이 작용을 하는데, 멘토라면 이것들아 똑바로 해야지.
이거는 조금 다른 면인 거야. 얘가 그건 오버하고 있었던 거거든. 그건 이제 이런 줌의 어떤 특성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은 얘가 엄마에 대한 걱정인 거야. 그래서 저도 그걸 잘 모르겠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풀어가다 보니까 네가 지금 엄마를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걸로 결론이 도달을 했어. 그럼 엄마를 왜 걱정하니? 라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오기 시작. 풀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추석 때문에 이제 전화가 이제 하는데 내가 어쨌든 뭐 이제 아빠와 엄마와 저와의 그 관계, 우리 가정의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화목한 가정에선 벗어난 것. 그런데 우리 가정에 이게 불행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져 있는 그 상태. 그리고 이제 지가 아빠의 그 무심함에 엄마가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던 것. 그런 것에 아빠의 무심한 태도를 진원으로 최근에 한번 확인을 했잖아. 몇 개월 전에. 그것이 얘한테 이렇게 얹혀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가 되느냐면 우리 엄마를 내가 보호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에 대한 그 보호 본능 같은 게 생긴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엄마, 얘가 유난히 딴 때하고 다르게 숙제를 내줘도 제일 먼저 하고 뭐 어쨌든 뭐 해도 대답도 제일 먼저 하고 좀 변했어. 그러면서 애들이 카톡에다가 답을 조금만 늦게도 승질이 나고 그래서 너 지금 오바야. 세연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얘기를 쭉 풀다 보니까 애가 너무 안 된 거야. 그렇지만 비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네 몫인 거야. 할 수 없어. 지금 이제 내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러니까 한 4, 5년 전 일이지. 하여간 이제 그러니까 새아빠가 뭔가 세윤이 앞에서 실수를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애 아빠기 때문에 내가 세윤이한테 그 아빠를 마구 변호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너무 버거웠던 거야. 어떻게 나는 지금 아빠 때문에 상처받고 엄마도 상처받았는데 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그렇게 자꾸 아빠를만 감싸하면 나한테 그것까지 하라는 얘기냐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아빠를 이해하고 사랑하라고 하느냐 이거야. 난 그거 못하겠다는 거지. 나 혼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는 왜 그것까지 요구를 해. 그래갖고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 내가. 나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환상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똑바로 보라는 의미에서 아빠를 이해시키는 거였는데 그 뒷면을 이해시켜주는 건데 보이지 않는 면을 얘는 그거는 나중에 지가 알게 되면 이렇게 왜 자기 상처받고 힘든 것까지도 힘들어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야지 되는 걸로 하느냐 그러면서 막 너무 서러하면서 우는데 정말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엄마가 너무 이렇게 철이 없구나. 응? 엄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그러면서 그때 또 붙잡고 엉엉 운 적이 있었거든. 항상 어른 취급을 해가지고. 그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겪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내가 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시간도 거쳤고 지금 이렇게 돼서 네가 힘든 건 내가 너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수업을 그만둘까? 엄마는 그 나머지 친구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만둬야지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돼. 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지가 생각해도. 친구들을 위해서도 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 되고 엄마를 위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황을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뻗친 거는 지금 네
어떤 네 안에 버거움이 그렇게 뻗쳤던 거니까 그게 네 지금 조건이야. 너한테 놓여져 있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네 앞에서 더 이상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너 때문에 노력하는 건 안 하겠어. 그게 너한테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난 아니까. 그리고 엄마는 할 만큼 했잖아. 더 이상 엄마가 무엇을 해? 엄마도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엄마는 나를 먼저 보호해야지 된다라는 거. 나를 사랑한, 니네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를 엄마는 엄마한테도 적용을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에너지가 흘러 넘쳤을 때 이렇게 잘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소원한 관계를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냥 똑바로 보자. 그렇지만 어떤 감정으로 왜 감정이 안 일어나겠어? 그렇지만 그 감정은 일어날 때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의 이게 너무 훈련이 됐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는 않으니까 보편적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 그거 너도 네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네가 감정이 걸려 있는 건 네 몫이야. 그건 네가 풀어. 어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야. 엄마가 너를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네가 친구들한테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네 몫이니까 그건 네 스스로가 답을 잘 찾아봐. 사랑이라는 건 비정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아줄 땐 안아주고 서로 그러지만 세윤이가 지금 나를 안는 행위라고 그게. 그러니까 지가 생각할 때 엄마가 너무 안 된 거지.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지가 나를 안는 행위인데 그렇게 안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냐. 엄마 괜찮아. 그냥 괜찮아가 아니라 네가 볼 때 엄마가 말하는 게 거짓으로 들려? 허풍으로 들려? 의지로 들려? 아니잖아. 자기도 그걸 느낀대. 아닌 걸 알겠대. 그러면 지금 너는 너의 생각, 일반적인 생각, 그것에 갇혀서 엄마를 불쌍하다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을 일으켜서 친구들한테 과민 반응이 일어나서 네가 부대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잘 살아야지 되고 엄마는 엄마가 잘 살아야지 되고 마찬가지로 아빠 잘 살고 있잖아. 아빠 방식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네가 느끼는 것처럼 서늘해 보일지언정 어쩌면은 웬만한 가정보다 건강할 수 있어. 서로를 똑바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그 가정에 대한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가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서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동체 1차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가족끼리는 혈연 공동체들은 집착으로 막 엉겨붙으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그거 아닌 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서늘함 속에서 조금 더 다정하게 이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를 엄마는 그렇게 되길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더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엄마는 여기서 스톱할 거야. 아빠가 아빠 방식대로가 아니라 타인의 방식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것에 좀 철들면 될 거야. 좀 기다려보자. 그럼 그때 되면 아마 달라질 거야. 지금은 이 상태에서 억지 부리지 말고 그냥 지내자. 이러느냐고 어제 12시 넘어가지 또 1시간이다. 한참 그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랑이란 다시 이제 또 이상하게. 선생님이 한 그릇만 주고 두 그릇 안 주려고 어째 어. 애쓰신 거야. 엄마 나 배고파 이런 거잖아. 근데 자식들은 한결같이 더 자꾸 원하잖아. 다른 애들은 밥 주지 마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지금 애들 밥 주지 마. 나만 나만 줘. 여럿이 있어가지고. 세연이는 그건 넘어선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지 친구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꼭 나한테 전화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걔를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불러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애들의 어떤 에너지를 얻는 걸 보면서 너무
뭐 너무 좋대 자기가. 그 걔네가 형제 자매야, 그지? 형제 엄마를 자매지. 보호했으니까 형제 자매인 거야, 그지? 세윤이한테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야. 그리고 근데 거기 일원들이 전부 다 친구예요? 세 분이? 그럼 음. 세윤이 친구들을 내가 케어하기 위해서 아임팀을 만든 거야. 시작은 솔직히 말하면 세윤이 때문에 시작된 거야. 세윤이도 그건 아는 거지. 아, 그건 알지. 그리고 세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공적으로 변해야지 너만 위할 수는 없는 거고 공적으로 엄마는 객관적으로 돼야 엄마가 사랑을 제대로 하는 거고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나 여지를 두지. 그게 네가 싫다면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안 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서 제일 우선은 이거는 할 수 없어. 할 수 없고 엄마는 그렇게 큰 그릇이 못 돼. 네가 제일 우선이야. 엄마는 그런 큰 그릇은 아니야. 일단 너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오케이. 엄마는 큰 그릇은 못 돼. 그래서 건교의 숲도 엄마는 크게 못 키워. 그러니까 30명 이상의 엄마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야.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있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건 뭐 예전에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이 비정하면서도 논리적인 것, 어떤 원칙 같은 것이 사실은 막 휩쓸리는 것 같은데 별로 휩쓸리지가 않고 쭉 가잖아. 이것에 질리기도 하고 이것에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 이것에 질린 1인이 우리의 남편이지. 나 이런 태도에 질린 1인. 나는 그런데 그 양반이 충분히 질릴만 해. 만만하지가 않잖아. 내가 만만하지가 않잖아. 선생님이 어제 올린 거기에 나르시스트가 아니고 인사람의 그거는 모든 탓을 남에게 하는 사람들은 나르시스트래 완전한. 그럼. 근데 나한테 그거 문제가 나한테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사람들은 절대 나르시스트가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나르시즘이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은 분별을 해야지 돼. 이거를 그냥 엉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낌을 어떻게 하느냐지. 분명한 건 김선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에 대해서 나를 존중을 해. 그런데 철저하게 자기 스타일로 자기 방식대로 해. 상대가 원하는 것 아랑곳하지 않아. 나뿐만 아니라 세윤이한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자기 사랑 표현이니까 그냥 맞는 분은 받고 안 맞는 분은 안 받는 게 할 수 없다지.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랑이라는 게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방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내 안에 살면서 그럼 저 사람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나? 나 또한 내 방식으로 저 사람한테 사랑을 했던 거야. 뭘로? 세상적인 상식을 방패 삼아서. 9번은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 약간 이렇게 푸시를 하잖아. 그리고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 그래서 그게 연결이 안 됐을 때 금방 확 상처가 이렇게 확 오니까 이게 탁 튕겨져 나가잖아. 이제 정혜 같은 경우도 나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당황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그럴 때마다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야 그러니까 나에 맞춘다고 생각하면 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줘 라고 얘기를 하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는 이런 것에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있고 굉장히 취약하니까 이러한 나를 조금만 배려를 해줘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배려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어. 특히 식구들한테. 다 9번이잖아. 응. 어려워, 그게. 그 배려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몰라. 이거는 누가만 할 수 있어? 감정형들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래잖아. 그게 아니래잖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니까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지 돼. 그래서 그냥 인정하면서 가는 거고,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내 방식이 아니라고 해서 섭섭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 모두가 상대한테 상처받는 거 내 방식대로 안 해줘서 상처받는 거거든. 이걸 내가 사랑을 하느님식 사랑을 해 이런 식의 표현을 자주 하잖아. 하느님식 사랑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사랑하는 거. 내가 없어졌을 때 하느님식 사랑이 되는 거야. 이때 내가 어떻게 없어져? 나의 격정이 아닌 그냥 저 자체를 맑은 거울로 보고 거기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공유할 거 공유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사람 방식대로 사랑을 해주면 왠지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나는 약간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애고야. 그리고 그것이 너는 밀어내는 거잖아. 음. 내 안에서 뭐가 동일시 되는 걸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시와 우리가 공감을 구분을 했었잖아. 그치? 그게 여전히 구분이 나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미순아, 동일시와 공감을 한번 구분해봐. 근데 그 가슴으로는 알겠는데 동일 씨와 공감을 지금 정혜 씨가 이 구분이 어렵다 그러잖아. 그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건가? 동일 씨는 내가 그 사람의 감정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힘들어지는 거고 공감은 너가 힘들었구나 해서 끝나는 거. 그렇지. 그래서 공감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공감해주는 게 공감인 거야. 동일 씨는 저 사람이 힘든 게 나까지 같이 힘들어져 갖고 휘둘리는 거야. 그래서 구본들이 동일 씨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타인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가 자기 나태잖아. 자기 사랑하는 것은 나는 9번한테는 이기적으로 변하라 소리를 많이 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김상임 씨는 너무나 이기적인 거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꽁꽁 문을 닫아놓은 거야. 조금이라도 문이 새면은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습이 돼버린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힘든 거를 감당할 용기가 없는 거지. 너무 힘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용기가 없으니까 지 엄마 죽을 때까지 안 보잖아. 엄마가 뭐 잘못했다고. 그 죽을 때까지 안 볼 만큼 잘못한 게 없어. 우리 어머님은. 그 감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이 그거야. 들어서. 지금 그거야.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피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산소에 가서 혼자 울고. 딱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응. 그 정도의 감정. 그러니까 나의 이런 논리적인 것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동일시가 겁나갖고 동일시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을 해갖고 타인을 다 쳐내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감당할 수 있어. 옆집 강아지. 깜짝 놀랐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아주 교류가 잘 돼. 거기까지. 그러니까 9번과 9번은 잘 돼. 그것도 어떻게 자기 방식대로 그냥.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순전한 사랑인 게 맞아.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 말고 소통을 하자고. 이거가 중요한 건데 소통이 뭐요? 이렇게 하는 게 소통 아니야? 이거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동일시에 대해서 방어 기제가 강했을 때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딱 9번이라서라기보다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통에 대한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정말 소통을 잘하지.
자기를 딱 세워놓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보존 본능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 강한 사람들이 불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벽을 치고 그냥 이렇게 저기 쳐버리지. 고립시키지. 자기 그냥 감봐버리지. 그런데 관계적 지향에서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여전히 거리를 두면서 비정해질 수가 있지. 그 슬픔을 감당할 힘이 있는 게 건강한 거야. 그렇지 않을 때 관계적 지향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집착을 해갖고 관계에 함몰당하지. 동일시 되는 것하고 조금 달라, 집착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보존 본능의 사람들은 그렇게 집착이 세지는 않아. 그냥 던져주고 아니면 그냥 끊고. 근데 이거는 모든 번호를 떠나서 관계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집착으로 흘리든지, 우리가 집중하고 집착하고 구분을 해야지 되는데 집착으로 흘릴 가능성이 많아. 세적 본능은 뭐 별로 그렇게 잘 모르겠고, 어쨌든 둘을 분별한다면 그런 게 있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서 그럼 난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나. 어제 세윤이랑 그렇게 하고 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먹먹하지. 뭐 이렇게 그게 좋겠어. 응? 먹먹하고 좀 그러기는 한데 할 수 없는 거지 뭐. 먹먹하다고 해서 어떻게 할 것이야.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어떻게 할 것이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뭐를 해? 나를 추스리는 거지. 나를 추스리면서 야, 그래도 공부하기 진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랬을 때 진짜로 너와 내가 쌍방간에 눈이 맞아갖고 이게 이제 동료의식을 가지고 가는 그 부부들인 거야.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대부분이 다 있어. 100%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때 수면으로 올라오느냐면 위기의식에 처했을 때. 위기의식에 처하면은 이게 동료의식에 이 아무로적인 사람 같은 그 공감의 형성이 이게 딱 위로 올라와. 그래서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부부관계가 많이 회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 권태로 빠지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무언가의 그 공동사안이 있잖아. 그럼 웬만한 부부관계가 좋아. 그런데 그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동사안이 없을 때 권태에 빠져.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내가 보니까. 이것 또한 뭐라고? 도는 거니까. 사랑도 관계 속에서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냉전으로 드러나든 뜨거움으로 드러나든 그 상관없이 관계의 신뢰성을 체크할 필요는 있어. 서로가 서로한테. 겉으로 표상돼서 드러나는 모양 이전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출렁거리잖아.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뭐래도 3년은 지나야지 돼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게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좋은 거, 나쁜 거, 그러니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맨날 반짝반짝한 것만 드러나. 맨날 반짝반짝한 것만 드러나면 이거 위험한 거예요. 겉으로 표현을 하든 표현을 하지 않든 관계 속에서 비도 내리고 폭풍도 불고 햇볕도 나고 흐리기도 한 이것을 좀 거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연결이 돼 있다는 거 느끼는 거. 나는 이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3년 4번 나로서는 내가 그동안에 긴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나는 5년인데. 볼수록 나가시는 3579. 그랬을 때는 만약에
그 관계에서 내가 신뢰가 생겼다라는 어떤 그 쌍방간의 확신 플러스 개인의 확신일 때 뭐거든요. 남자일 때는 플라토닉 러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아니면 쌍방간에 있게 됐을 때는 이제 같이 가는 거지. 나는 그걸 도반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걸 같이 가는 거고, 아 지금 이 친구는 이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 친구는 이러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면서 싫어도 쳐야지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안에서 이렇게 분별할 때 내가 우리 아임템 친구들을 야단치기 시작을 했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2, 3개월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야단치는 게 칭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힘들지, 야단치고 나면. 근데 누가 야단치니? 나 아니면 너희들을. 야단치면 니네 다 도망가 버리는데. 이러면서. 걔네들도 이제 예민한 애들이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떤 뭐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것만 하지 말고 관계라는 단어로 바꿔서 해석을 했을 때 훨씬 더 폭넓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 남녀로 이걸 딱 한정 사랑하면 남녀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냥 휘어감겨. 감정이 나도 모르게.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자기 애를 이제 좀 살펴보자고. 그림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뭐라고? 우리 오늘 나누기로 한 게 그림, 저 월터 하우스가 먼저예요? 워터하우스가 먼저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 나르키소스가 먼저지? 나르키스가 먼저요? 응. 이 나르키소스 신화는 나르키소스가 결국은 자기 애에 빠져서 나르키소스가 망연자실이라는 뜻이 돼. 죽어서 시체가 사라지고 봤더니 거기에 하얀색 수선화 꽃이 피었다. 수선화의 꽃말이 뭐죠,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나를 잊지 마세요. 그건 물망초. 그래? 나를 잊지 마세요는 물망초고, 수선화는 순결, 뭐 고결, 뭐 이런 아주 좋은 뜻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고, 이거 굉장히 전쟁 같은 사랑인 거야, 수선화. 아니 저 나르키소스 신화는 우리가 이걸 좀 조금 더 파헤쳐서 한번 보자고요. 수선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애야. 자기애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같이 보자. 일단 우리가 수선화 그 신화의 기본 틀을 잠깐 본 다음에 나눔을 할게요. 나르키소스는 강의 요정 리디오페와 강의 신 캐시오페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래. 강, 물, 자연신에서 나온 거야. 그치? 이 나르키소스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테이레시아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그 점쟁이, 그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서 물어봤어. 이건 줄리오 카르피오니라는 사람이 그린 거란다. 이 사람 이름 처음 들은 사람이라서 일단 적어놨는데, 저 자신 알 때마다 천수를 넣을 것이다. 예언을 한 거야. 만약에 나르키소스가 저 자신을 모르면 천수를 누를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 자신을 알면 죽을 것이다. 죽는다. 도대체 저 자신이 뭐냐는 거지, 여기서. 저 자신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자, 이것을 김세영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이제 그것 먼저 일단 보고 다시 넘어올게. 나르키소스는 왜 자신을 만나면 안 될 것일까? 그것이 자기 이해로 이어지는 만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자기 이해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뭐야? 참나를 보는 거라는 거지. 에고에 갇히지 않는 거지. 저 자신을 알지 못하면 천수를 누린다. 에고에 빠지지 않으면 신처럼 오랫동안 살 수 있지만 에고에 갇혀버리면 죽는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거지.
자, 우리는 살아있지만 에고에 빠져서 막 격정에 휘둘릴 때 그건 우리는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순간순간은 죽은 거하고 비슷한 거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상징원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푸는 거야. 진정한 자기 이해란 자신의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능력을 말한다. 우리가 자신의 밖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의 시선을 통해서이다. 관계와 소통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내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소통과 관계를 통해 나는 아직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라르케 소설을 심리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김상현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왜 눈 붙여해요? 그러니까 눈 붙여는 내가 이름 붙인 거고. 나는 눈 붙여라는 단어가 참 좋아. 눈 붙여? 엄청 멋있네. 눈 붙여 여러분들 눈 붙여가 뭐냐면 내가 이거 닉네임으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AT 스튜디오 할 때 20몇 살짜리가 눈 붙여라는 닉네임을 지가 써버렸어. 그래서 내가 안 쓰고 있는데 내 눈에 들어 이렇게 내가 자기를 쳐다보면 자기 눈에 내가 비쳐. 그러니까 눈 붙여라고. 자기 눈을 통해서 비치는 나.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비치는 나를 보는 거야. 그 눈 속에 있는 나는 붙여라 이거야. 눈 붙여라는 단어가 너무 이쁘지 않아? 원래 있는 말이에요? 응. 뭐 빛이 나. 이렇게 그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야.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속에 있는 나와 상대인 너가 교감을 하면서 흐르는 거야. 네 눈 속에 내가 있잖아. 맞아. 이게 눈 붙은 거야. 여러분들 이런 시선으로 사람을 만나야지 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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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순이한테 이걸 하나 가르쳐줘야 돼. 예. 예, 그럴게요. 소리. 갓김치는 오빠가 담아놓으라서 담아놨는데.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너무 많다 싶으면 같이 나눠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예, 알겠습니다. 창수 작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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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참 안 먹어요? 울금인가 뭔가 그거 들어온 거. 안 먹어요? 알았어요. 예. 예. 미순아, 내가 너한테 뭐 하나 가르쳐 줄게. 네.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올 때 음소거 하면 되는데. 음소거를 꼭 해. 그러게 잊어버렸어. 아니 지금은 하면 안 되고. 아니지 지금 받을 때 하면은 여기 안 들리니까 되는데 이 큰올케 전화가 왔길래 그 생각 없이 왜 전화를 했지? 그래서 얼른 받느라고.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몇 번 얘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얘기를 그동안에 못 했는데. 아니 나 음소거할 줄 알아요. 먼저 해. 네. 아마 오케이. 언니도 컨트롤할 수 있을걸? 거기서? 응? 언니가 음소거를 할 수 있어. 어떤 사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잊어버렸다고. 어쨌든. 죄송합니다. 눈부처라는 거 알겠지 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태도. 집중하면서 대화를 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본영 씨는 이 눈부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똑같은 얘기인데 두 군데 책에서 이제 내가 옮겨온 건데 다른 사람이 눈 속에서 나를 찾아보기는 중요한 자기 경영의 원칙이다. 이 사람은 구본영 씨는 자기 경영 원칙이라는 그 타이틀로 신화도 쓰고 강연도 하고 그러다가 59살에 죽었더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것은 나르키소스가 절망했던 자신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파기적 사랑을 떼어내는 것이다. 너무도 집착하는 탓에 오히려 나를 결핍으로 몰아가는 자기 애를 덜어내는 위로는 신에 대한 사랑으로 옆으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해 보는 것이다. 이 굉장한 사건이 나와 다른 사람을 섞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눈을
눈을 나를 비추는 호수로 인식하게 될 때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눈을 호수로 인식하래. 나와 그 사람이 경계가 없어지며 그의 눈 속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를 보게 된다. 사랑이라는 경험이 우리를 영적 차원으로 승화시킨다. 이때 우리는 꽃핀다. 긴 겨울이 봄이 되죠. 저주가 축복이 된다. 결국 나로부터 떨어져서 타인을 향하라는 거지. 말은 참 아름답고 쉬운데 맞아 이거 우리 못 알아들을 얘기가 뭐가 있어. 근데 이거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 나르키소스인 거야. 아니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야. 나르시시즘은 병인 거야. 어떤 측면에서 그 어떤 정도를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뭐 그걸 딱 쳤더니 그냥 쫙 나오더라고 유튜브가. 근데 그 여자께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 그래서 에코의 나르시시즘, 그 다음에 나르키소스의 나르시시즘 둘이 이렇게 하려면 이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이제 쭉 있는데 그 세 개만 내가 뽑아서 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듣다가 좋으면 더 들을 것이다라고 봤으니까. 이 나르키시즘의 그러니까 일단 미안해. 일단 이렇게 자기 이해가 이 신화 다 하고 나서 하자. 계속 했거든요. 이게 저 자신을 알지 못할 때 이 저 자신은 쉴 때 참나. 그치? 알지 못하면은 아니 에고를 알지 못한다면 에고에 빠지지 않는다면 오래 살 것이다. 그 자체가 영생이다. 시공간을 뛰어넘으면 그 순간 영생이 되는 거잖아. 그치? 에고를 알지 못하면 에고에 빠지지 말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림이 가능한 한 그러니까 니콜라 푸생은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올라온 건데 에코는 메아리 술의 에코는 나르키소스로부터 받은 모욕을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뭐냐면 에코가 그 메아리로 타인의 한 말을 뒷말만 하는 게 에코잖아. 에코의 운명이잖아. 왜 에코가 그런 운명을 받았느냐면 헤라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어떤 헤라의 저주들을 받았느냐면 제우스가 또 바람을 피운단 말이야. 바람을 피우는데 산에서 바람을 피우는 걸 보고서 에코를 보고 야 제우스 어디로 가디? 그랬더니 막 딴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딴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서 헤라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들었어.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할 때 그 사이에 얘는 도망가 버렸어. 제우스는. 응? 줄레등을 쳐버렸어. 그래갖고 화가 나는 바람에 너 다시는 네 말 못해. 남이 말한 것에 뒷말만 해. 이렇게 저주를 내려서 에코가 된 거야. 수다쟁이가 에코가 된 거지 쉽게 말하면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의 그 벌이다 생각하면 되겠지. 바로 그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봤는데 너무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너무 사랑에 빠져갖고 구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잖아. 구애를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도 나르키소스는 절대로 오만 방지하고 너무나 잘생기고 그래서 샘물까지 얼굴로 보기도 전에 오만 방지했어. 자기 자신이 최고로 그러니까 에고가 아주 팽창한 상태라서 남들을 우습게 알았지. 그랬을 때 미소년이 얘를 좋아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나르키소스를 좋아하는데 차갑게 대하는 거지. 차갑게 대하니까 어떤 짓을 했느냐면 칼을 줬어. 나르키소스가 걔한테. 그랬더니 그 소년이 자결을 해버려. 죽어버려. 그런 안 좋은 그게 있었어. 그럴 정도로 자기 안에 갇혀서 타인의 마음을 안 받아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거라는 거지. 이게 칼을 줬다는 건 뭐야? 차가운 시선을 계속 보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죽고 말았단 말이야. 신화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응? 그치? 그랬었어. 이것과 오르페우스도 우리가 이따 같이 이제 워터하우스 할 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오만방자한 얘가 이제 막 혼자 사냥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호숫가에 비친 어떤 얼굴을 보는데 그만 사랑에 빠져버렸네. 그게 지 모습인 줄을 모르고. 근데 사랑에 빠져서 수심에 차 있는 나르키소스를 보고서 너무나 숲에 있는 모든 요정들이 사랑에 빠져 사실은. 그 중에서 대표 요정이 에코는 걔 곁을 떠나지를 못하고 계속 걔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 그랬는데 나르키소스가 이제 모욕을 줬겠지. 그러니까 이거야. 나르키소스로부터 받은 모욕을 참지 못하고 숲속으로 들어가 나뭇잎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때부터 에코는 날빛이 비칠 동안은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다. 에코의 사랑의 뿌리는 시련의 고통으로부터 몸부림칠 때마다 기뻐갔다. 상사병에 걸렸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여가다가 에코의 몸은 한 줌새로 변해 바람에 날아가고 뼈는 돌이 되고 소리로 나갔다. 이게 바위가 됐단 얘기야. 에코의 뼈가. 이 상상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신화는 상상입니다. 사실이 아니라. 이거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저 바위를 보면서 누구 모습이 보이고 저 바위를 보면서 누구 모습이 보이면서 거기다 자기 마음을 집어넣는 거지. 굳어버린 거죠. 바위처럼. 응? 큰 바위 얼굴이 있듯이 바위처럼 굳어버린 자기 마음을 거기다가 놓고 하소연을 하는 거겠지. 나는 이거를 응. 저 나뭇잎으로 가린 에코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뭇잎으로 얼굴을 여기 있잖아. 에코 여기. 얼굴을 가리고 동굴에서 안 나왔단 말이야. 자기 얼굴을 안 보여주려고 했단 말이야. 대낮에도 너무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껴갖고 얼굴을 안 보여줘. 그리고 동굴 속에 있고 혹시라도 얼굴 보일 때 네가 안 보여주려고 동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그러고 나서 상사병에 걸려서 야외에 가서 죽다가 결국 이 백은 이게 백이라고 그러지. 얘는 흙은 되게 썩어서 바람에 날려서 다 사라지고 뼈만 남은 게 뼈가 돌이 돼서 바위가 됐다. 그래서 소리가 들린다. 자, 바위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에코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다가 보니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이게 신호로 전달됐겠어. 지금도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겠어. 그치? 그렇게 보는 거야, 일단. 그걸 그린 거야, 후생은. 여기서 주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면, 얘가 사냥 나와서 얘가 이렇게,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ним프들이라고, 다른 ним프들이야. 얘는 이미 돌로 바위로 변했고, 다른 ним프들도 얘를 사랑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얘가 열을 받아갖고,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저희가 그를 사랑했듯이 그 역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시되 이 사랑을 이룰 수 없게 하소서. 이로써 사랑의 아픔을 알게 하소서. 라고 네메시스, 이게 네메시스가 복수의 여신이야. 네메시스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갖고 자기만 사랑하다가 죽었대요. 그게 나르키소스의 신화야. 자. 이거네. 이걸 갖고 우리가 좀 더 나눌 건데. 워터하우스 거죠? 그렇지. 에코 눈빛 좀 봐봐. 이 눈 보이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얘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 자, 아까 아무르는 눈빛과 눈빛이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 눈빛과 눈빛이 전부 딴 데로 가 있어. 얘는 자기를 향해 있고, 자, 나밖에 없고, 얘는 지가 없이 얘만 바라보고 있고. 이 대극이 합일이 됐을 때 최고의 사랑이 된다는 얘기야. 사실은. 내가 없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야. 우리는 이때 내가 없는 거, 참나가 없는 거, 에고에 충만해서 참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이 내가 없는 것. 그랬을 때 이게 관계에 함몰당하는 거. 관계에 함몰당하는 것이 사랑에서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 관계에 함몰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만 있는 거. 남을 안 보는 거. 우리는 이거는
내가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불쌍하다고만 여기지만 이 또한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얘도 죽고 얘도 죽는 거야. 자기한테 갇혀도 죽고 자기가 없어도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이렇게 뿌리처럼 딱 있고 거기서 가지처럼 펼쳐져서 애고로 보여지는 거잖아. 나무로 보면은 참나는 어디에 있어? 나무의 뿌리라고. 실제로 나무 줄기를 이뤄서 가지를 키워서 이파리가 하고 꽃을 피워줘서 드러나는 건 뭐야? 에고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현상적인 거는. 그래서 에고를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어.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그런데 이 내가, 그러니까 뿌리가 없을 때 이 에고가 충만할 때 이거는 진짜 생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화가 되는 거잖아요. 조화가 되는 것 때문에 그거는 죽음과 같은 거라는 거죠. 그것 또한 죽음과 같은 거고 나한테 빠져 있는 것 또한 죽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이 진짜 사랑이 정말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여러 유형의 사랑의 오죽하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했겠어. 그 누가 부른 노래였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남진이 응. 했지. 눈물의 씨앗이라잖아, 사랑이. 응? 그 눈물의 씨앗이 그 눈물이 흘러서 생명을 살리는 성수로 되냐? 눈물이 흘려서 생명을 죽이는 나쁜 물로 되느냐를 우리는 이따 워터하우스 그림을 통해서 여러 사랑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라바조는 우리가 본 카라바조는 누구만 그렸어? 에고는 상관이 없어. 에코는 상관이 없고 나르시소스만 보는 거야. 아주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카라바조는. 메두사도 메두사를 죽인 것을 지 얼굴하고 제가 이렇게 보잖아. 얼마나 저한테 안으로 이렇게 꽂혔었던 사람인가. 카라바조 생각해봐요. 자기 보존. 자기 보존이 강한 사람이야. 자기 안에 그런데 갇혀 있었던 걸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쏟아내고 풀어내니까 그나마 사라졌었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나는 예술가와 구도자가 어느 측면에서는 확 갈라지다가 예술가가 또다시 두 갈래로 나뉘어졌을 때 예술가가 구도자적인 역할로 했을 때는 이 구도자하고 연결이 되고 또 다른 하나의 예술가, 현실주의 화가들 같은 그런 예술가들은 그거를 향해 갔고 그걸 향해서 나중에 만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카라바조 같은 경우는 그걸 치달아서 나중에 만나진 케이스지. 우리가 본 그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는 결국에 가서는 가다가 자기 안으로 들어와 갖고 구두자의 길로 가고 그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 우리가 볼 때 이 나르키 카라바조 같은 이렇단 말이야. 나르키소스는 이런 말인데 내가 책에서 써온 거야. 그는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소년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에 경탄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는 쫓는 동시에 쫓기고 있었다. 내게 넉넉한 것이 나를 가난하게 하는구나. 신들이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게서 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나 안 떨어집니다요. 이는 그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는 거야.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안 떨어지는 경우는 이거는 환자가 아닌 다음에는 별다른 게 없고 조금 확장된 내 식구들, 내 친구들, 내 관계 속에서 집착하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집중과 집착이 집중인지 집착인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쏠린다면 이게 집중인지 집착인지 분별하려는 의지를 자꾸 냈을 때 달라진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에코만 그려. 에코만 그렸어 이렇게. 카바레는. 알렉산더 카바렐이라는 사람 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에코만 그렸어. 이런 식으로. 에코와 나르키소스의 사랑을 좀 보고 자 이거가 이제 거의 이제 끝인데 일부러 그림을 자꾸 가꾸는 거예요. 니콜라 푸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신고전주의의 그 대표 화가로 봤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바로크 화가로
다른 사람 해석하기도 한다고 그때 공부할 때 얘기했었죠. 이 나르키소스는 다시 사무치는 그림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 육신도 사랑의 고통 속에서 사이어 가다가 가슴 속의 불길에 서서히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제 눈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라보던 저 자신의 아름다움도 그의 몸을 떠났다. 에코가 사랑하던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를 떠났다. 그러니까 에코가 뭘 사랑했던 얘기야? 나르시스의 아름다움, 겉으로 보여주는 미모를 사랑했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한다고. 몸으로 이렇게 확 끌리는 거. 사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다면 몸으로 먼저 끌리지. 어떻게 그거 쉽지 않거든. 일단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끌리기가. 이랬을 때 요정 에코는 생가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따라 그러니까 이게 얘가 그러니까 이게 아는 누구 소리일까? 나르키소스가 죽어가면서 그랬더니 얘가 쫓아서 그러고 무정한이요 떠나는 자기를 보면 무정한이요 그런 거야. 나르키소스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쓰러지는 때 이거 없어지는 걸 보면서 그랬더니 얘가 쫓아서 무정한이요 그래. 안녕 했더니 얘도 안녕. 이게 둘이 합했다고 생각해봐. 그치? 그러니까 대극으로 가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숲의 유정들도 얘 쓰러진 걸 보고 결국 울었다. 에코는 이들이 울음소리를 숲 하나 가득하게 뒤울렸다. 나르키소스의 시신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고 유정들은 그의 시신 대신 흰 꽃잎이 노란 암수를 싸고 있는 꽃 한 송이를 찾아내었다. 그래서 그걸 수선화가 되었다. 이 얘기야. 이건 아까 읽었던 거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나르키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누고 밥을 먹자. 자, 어디다 놓고 할까? 여기다 놓고 할까? 내가 없고 나밖에 없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나르시시즘에 빠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르시시즘은 아까 말했던 바로 그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안에서 불편함이 어떤 문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 탓으로 돌려서 자학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자책하면 안 되는 거야. 문제로 보는 거야. 일단 상대편 탓으로만 100% 돌리는 게 환자고 이걸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빠진 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단 내 탓으로 돌렸을 때는 자기애가 있으면서 내 탓으로 돌리면 이거는 성찰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격정을 보는 거지. 성찰하지 않고 자학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비하하는 경우. 9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응? 우리 모두가 자기 비하를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의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나는 최소한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못 봤어. 오히려 돌렸을 때 자책하는 것에 반등으로 타인을 탓하는 거. 내가 나를 자책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걸로 타인을 탓하는 거지. 자, 그리고 그게 뭔지를 몰라서 타인을 탓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수시로 일어나 그게. 어제 세윤이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짚어줬던 것이 요 지점하고도 만나는 거야. 세윤이가 지 안에서 일어났던 감정 때문에 지가 부대끼니까 저도 모르게 타인들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생겼는데 지가 생각해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불평불만 가질 일이 아닌데 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나 도대체가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너를 자책할 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다시 한번 볼까? 라고 해서 그걸 찾아내잖아. 그때 그 성찰하는 그거를 안 하면 뭐가 되냐면 자책을 하든 타인을 탓하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타인을 탓하는 환자들은 나르시시즘의 환자들은
나가 자책하는 게 싫어서 타인을 탓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가 환자인 거네. 근데 남을 탓하고 나면 이렇게 누워서 생각해 보면은 찝찝하잖아. 응. 그 찝찝함이 있으면은 그거는 환자 아닌 거야. 남 탓하고 나서도 찝찝하면 그건 환자 아닌 거야. 방어 기제로 탓한 거야. 내가 나를 탓하는 것에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러다면 큰일 나겠으니까 그걸 상대한테 볼을 던져버린 거야. 이 찝찝함이 있을 때 뭘 해야지 된다고? 괜찮아, 괜찮아. 잘못할 수 있지 뭐. 그게 자기 애인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돼? 일단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돼. 아, 지금 요 상황이 내가 어제 세연이랑 이렇게 분석했듯이 이 상황이 왜 일어났지? 아, 원인은 저 밑에 있었네. 그럼 그거는 몇 개월 전에 그것 때문인가? 아니, 머릿속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덮어뒀던 그 밑에 것들이 아직까지도 상처였기 때문이야. 그 상처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 그 상처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야. 일어나는 상처를 계속 봐야지, 흉터를 바라보면서 가야지 힘이 생기는 거야. 흉터를 덮으면서 가면 힘이 없어지고 포장지에 내가 나한테 속아. 그러니까 들춰내. 네가 너한테 들춰내는 거 이렇게 엄마랑 상의해서 고마워. 이건 거예요. 어제 이야기의 포인트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적용을 해야지 돼. 우리 안에서. 이 신화를 절대로 그냥 신화로 들으면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같이 짧은 거니까 같이 여러분들 조승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그래요. 응. 항구생활. 훨씬 말 다, 그렇지 재밌어. 재밌지? 조승연이가 한 것 중에서 똘똘이. 한 뭐 몇 분짜리야. 요즘은 그거 텔레비에는 잘 안 나오대. 그거 옛날에 한번 많이 같이 보자. 유튜브가 그- 짭짤한 거. 그 친구 걸 가지고 어제 우리 저기 친구들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 그래 요거 같이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그러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 저기 1시 한 10분 정도에 밥 먹을 수 있어. 이거 금방 끝나니까.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해야지 되니까. 아하. 유튜브에서 찾는 게 나으려나? 또 헤맨다 내가. 이쯤에서 여러분들 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듣고 계셔 보세요. 아니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이거를 화면 공유를 하면 되는 거지. 얘를 조금만 걔를 줄이면 이제 그 버튼이 보일 거야. 그렇지. 어딘가 보여야지. 그거에 이제 그걸 하면은 걔가 여기 올라오고. 있다. 오케이. 세로 공유. 요건 아니다. 어딨냐? 어떤 거지? 저 하늘색 저 중간 거 맨 왼쪽에 이거다. 중간 거. 공유. 자, 소리 오면 언니 소리 오면.